이번 시간에는 연소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솔린을 밑에서 열을 가하게 되면 증발을 하게 됩니다. 증발을 하게 되면 가연스 가스가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요 밑에 부분은 가연스 가스 100%, 산소가 0%가 됩니다. 그리고 점점 올라가면 가연스 가스 농도가 옅어지게 됩니다. 성냥불을 위에서 갖다 대게 되면 이 위에 부분은 불이 붙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연스 가스 양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아래로 내려오면 어느 순간 불이 붙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연소 하한계라고 합니다. 연소 하한계. 그리고 성냥불을 계속 밑으로 내려오면 계속 불이 붙겠죠. 이 부분에는. 그리고 어느 순간 다시 불이 꺼지게 됩니다. 성냥불을 갖다 대도 불이 붙지 않는 부분이 존재하죠. 왜냐하면 가연스 가스 농도가 너무 많고 산소의 양이 적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연소 상한계라고 하죠. 그래서 연소 상한계와 연소 하한계 이 부분을 우리는 연소 범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냥불을 이 아래 갖다 대면 당연히 불이 붙지 않겠죠. 가연스 가스 양이 너무 많고 산소가 거의 없기 때문이죠. 이 물질들 중에서 어느 물질이 위험할까요? 연소 범위를 보고. 아세틸렌 같은 경우는 연소 범위가 많이 넓습니다. 넓으니까 당연히 위험하겠죠. 위험하고 그리고 100%입니다. 100%. 연소 상한계가 100%는 말은 실내에 산소가 없어도 불이 붙는다는 거죠. 그래서 위험한 거죠. 그리고 부탄 같은 경우는 연소 범위는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연소 하한계가 낮죠. 우리 구조대원들 같은 경우는 가스 누출 현장에 가보면 처음에는 가스가 조금씩 이제 누출되죠. 그리고 외부, 실내도 있겠지만 외부도 많죠. 자, 그런 경우에는 부탄이 흩어지기 때문에 농도가 낮을 겁니다. 그러면 부탄은 1.8%만 정도만 돼도 폭발할 수 있는 거죠. 연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것들보다는 이런 부분에서 조금 위험할 수는 있죠. 연소 하한계가 낮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하죠. 가로축은 온도 곡선, 세로축은 가연물의 농도 퍼센테이지입니다. 자, 이 그래프는 연소 상한계, 연소 하한계를 나타내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소 범위란 것은 상온에서의 측정된 값입니다. 상온 20도나 21도 정도. 거기에서 이제 연소 상한계, 연소 하한계의 이제 그 부분을 나타내는 거죠. 연소 범위가. 일산화탄소를 한번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산화탄소는 12에서 74%입니다. 연소 하한계가 12%란 말은 일산화탄소 12개와 공기가 88개가 있어야 불이 붙는다는 거죠. 일산화탄소가 11개가 있으면 불이 붙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산화탄소가 74개가 있고 공기가 26개 있을 때까지 연소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이제 21도 정도의 상온에서 측정한 값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구획실 화재 같은 경우는 한 1000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래프를 보시면 연소 하한계는 별로 변화가 거의 없어요. 연소 상한계가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700도 정도를 예를 들어 보죠. 700도. 자, 700도면 연소 상한계가 이제 많이 올라갔죠. 예를 들어서 700도에서 일산화탄소가 99개가 있고 공기가 1개가 있으면 연소가 된다는 거죠. 이 예를 든 겁니다. 즉 공기가 1개 이렇게 적게 있어도 불이 붙는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현장에 도착하셨을 때 그 구획실은 산소가 상당히 모자라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불이 꺼졌을 수는 있습니다. 화염은 꺼졌는데 훈소 상태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연스가스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죠. 자, 그 상태에서 이 공기 한 개가 제공되면 불이 붙는다는 거죠. 그걸 누가 제공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현장 도착해서 창문을 연다든지 출입문을 열고 진입을 한다든지, 그러죠. 뭐 우리가 배연을 하기 위해서 창문을 열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이 공기 한 개를 제공하는 거죠. 서방대원이 뭉개방 순간 공기가 제공되어서 안쪽에 발화가 된다는 겁니다. 구획실은. 가연성 가스를 구획실에 제공을 합니다. 이 안쪽은 가연스 가스가 100%겠죠. 산소 농도는 점점 줄어들겠죠. 여기에 보이지는 않는데 불꽃을 안쪽에 계속 튀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이 붙지 않죠. 불이 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소 상한계를 훨씬 넘었기 때문입니다. So we have a spark, we have no ignition. 여러분이 이제 출입문을 열게 됩니다. 그러면 산소 한 개를 제공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느 순간 연소 상한계에 도착하고 화염이 붙게 되는 겁니다. 다음은 연소 형태입니다. 연소는 화염연소와 그리고 자결연소로 나눌 수 있습니다. 화염연소는 불꽃이 보이는 연소죠. 우리가 현장 가면 많이 보는 게 화염을 볼 수 있으니까. 보통 단열 화염 온도는 2000도라고 합니다. 2000도. 단열 화염 온도란 것은 복사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열을 외부로 뺏기지 않는 이상적인 조건에서 온도를 측정한 건데, 그래서 현장에서는 2000도까지 올라가지가 않죠. 왜냐하면 열을 뺏기기 때문에, 단열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은 이제 자결연소입니다. 자결연소는 화염이 보이지 않고 가연물 표면에서 벌겋게 달아오르는 듯 연소하는 형태입니다. 자결연소는 표면연소와 훈소로 나눕니다. 표면연소는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볼 수 있죠? 우리가 고기를 구워 먹으러 갔을 때 숯에서 목격되죠. 그런데 그런데 그 숯을 만드는 그 과정을 보면 그 용기 안에 나무를 넣고 거기서 산소를 제거를 하고 밑에서 이제 열을 가하게 되면 열분해가 일어나죠. 열분해가 일어나는데 그 열분해가 다 된 상태가 숯입니다. 숯에서 연기가 나지 않는 게 그 열분해를 더 이상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연기가 나는 것은 뭐 순도 100%라 할 수가 없겠죠. 다음은 훈소입니다. 우리가 캠핑 갔을 때 이제 이런 현상을 많이 보는데, 이렇게 장작을 몇 개를 갖다가 겹쳐가 놔두면 화염이 위로 화염이 있죠. 보이죠. 그런데 이 장작 한 개를 따로 떼어 놓으면 화염이 사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얘들은 이제 열이 많지를 않는데 이렇게 몇 개를 모아두면 열을 공유하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서 열분의 가스를 불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염이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떼놓으면 온도가 낮아서 열분의 생성물을 점화를 시키지 못한다는 거죠. 이런 훈소는 주로 나무, 종이, 종이도 나무로 만들었죠. 그다음 식물성 섬유에서 이제 목격되죠. 이런 훈소도 자결연소, 화염 없이
연소하는 형태죠. 그럼 화염연소와 훈소의 연소 진행 방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염연소는 복사열이 나오죠. 복사열과 그리고 밑에서 전도에 의해서 이쪽 부분이 열분해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 열분해가 일어나서 가연성 가스가 나오면 복사열에 의해서, 열에 의해서 이 부분이 이제 불이 붙겠죠. 화염이 또 보이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로로 수평 방향으로 진행을 합니다. 주로. 그런데 자결연소 같은 경우는 보면 화염이 없기 때문에 온도가 낮습니다. 온도가 낮아서 이렇게 복사열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옆으로 가로 방향으로 이제 발산을 하게 되어도 이쪽이 그 열분해를 잘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불이 진행이 잘 안 되고, 그런데 이제 습직 방향, 아래 방향으로는 이제 열이 안에서 축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밑으로 이제 진행을 하죠. 그러면 진행 속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염연소 같은 경우는 보면, 이게 가연물이라고 할 때, 요 불이 보입니다. 불이, 화염이. 이제 요 화염에서 복사열이 나오죠. 그래서 그 가연성 가스, 열분을 통해서 가연성 가스가 나오면 이 부분이 이제 불이 붙어서 연소 확산이 됩니다. 자, 이쪽 상방향 연소 확산의 속도는 이 정도입니다. 빠를 때는 초당 1m 정도를 연소 확대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향 확산은 보면 상당히 늦겠죠. 왜냐하면 요 복사열이 요 밑으로, 그죠? 밑으로 가야 되는데, 복사열이 요 밑으로는 많이 가지 않겠죠. 그죠? 이렇게 위로 가는 애들보다 적겠죠. 그래서 밑으로 가는 그 진행은 상당히 늦습니다. 보면 이제 미리미리 단위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바람이 불 때를 보면, 바람의 방향을 우리는 풍조 확산이라 합니다. 풍조. 그리고 반대 방향은 측향 확산이라고 하는데, 이름이 조금, 명칭이 좀 어렵습니다. 명칭을 봐도 잘 이해도 안 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바람이 불면 이제 화염이 이런 식으로 되죠. 그래서 이제, 복사열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풍조 확산일 경우에는 상향하고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측향은 하향하고 비슷하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속도가, 이런 식으로 화염 확산이 진행이 됩니다. 훈소일 때는 분당 6mm 정도, 상당히 늦죠. 하향 같은 경우는 초당 2mm인데 분당 6mm 정도니까 상당히 비교가 되죠. 훈소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그림과 아래 그림의 차이가 뭘까요? 위에 그림은 여러분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구획실 화재 같은 경우는 산소가 모자라게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화염이 있다가 화염이 사라지겠죠. 그 상태죠. 그 상태 이제 가연성 가스가 그 구획실에 가득 차 있는 상태. 그래서 연소 상한계 이상의 상태죠. 연소 범위에서 보면 산소가 모자라기 때문에 연소 상한계 이상이다. 아래 그림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방수를 했을 때, 그렇죠. 화염이 꺼지게 되겠죠. 그때 이제 연기가 나죠. 이런 상태죠. 그러면 공통점이 뭘까요? 자, 둘 다 지금 화염이 없습니다. 화염이 없고 가연물 표면에서 자결하면 소극적인 연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열은 실내 구획실 화재도 그렇고 이 가연물 인근에도 그렇고 다 열이 있죠. 그래서 추결이라든지 추결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윗부분 같은 경우는 산소 공급으로 화염이 다시 연소가 되고, 아랫부분은 그 열이 계속 쌓이게 되면 그죠, 또 다시 그 화염이 생기게 되겠죠. 둘 다 불완전 연소이기 때문에 CO, 일산화탄소와 거름을 다량 방출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열분의 생성물을 방출한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열분해라는 것은 산소가 필요가 없습니다. 온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가연물이 열분해를 하게 됩니다. 자, 구액실 같은 경우도 이 가연물 인근이라든지 이 실내가 온도가 높기 때문에 이 가연물이 열분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연가스는 계속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랫부분도 여러분들이 주스를 내서 화염은 잡았지만은 그 가연물 인근의 온도는 높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연성 가스가 나오겠죠. 열분해를 통해서. 그러면 이 가스들이, 이 보이는 연기들이, 그래서 수증기일 수도 있지만 그 안에 가연성 가스가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뭘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현장에서 우리가 특히 이런 경우, 그죠? 잔화 정리한다고 할 때, 가연성 가스 계속 방출되고 있는 상태니까 혹시 이렇게 개방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조금 얘들이 연소 하한계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점화가 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은 혹시 구획시 안쪽에라든지 이런 쪽에 그 잔화 정리를 들어갔을 때, 그죠? 가연성 가스가 연소 범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화염은 보이지 않지만. 그때 여러분들이 뭐 동력절단기라든지 아니면 동력절단기를 통해서 뭐 불꽃을 튀긴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뭐 정전기를 통해 가지고 점화를 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연소가 될 수도 있고 폭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위험성이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위에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여러분 도착했을 때 화염은 보이지 않는데 가연성 가스가 상당히 많이 차 있을 때, 자, 연소 상한계 이상인데 여러분들이 출입문을 열었을 때 산소를 공급해서 이 안쪽이 연소가 되겠죠. 연소가 될 수도 있고 폭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훈소 상태를 우리는 뭐 별로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상당히 위험합니다. 훈소 상태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연성 가스 흐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연성 가스도 유체죠. 유체라는 것은 물과 공기, 뭐 가스 이런 걸 유체라 하는데 얘들 흐름은 속도에 따라서 우리가 층류와 난류로 구분을 합니다. 층류는 속도가 낮은 거죠. 그리고 난류는 속도가 빨라지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층류의 흐름입니다. 어때요? 층류가 조금 안정되죠, 흐름이. 우리가 이것을 고속도로에 이제 비유를 하면 고속도로가 3차선, 4차선에 있을 때, 이렇게 3차선, 4차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흐름은 보면 차들이, 자, 1차선 흐름, 1차선에 가는 차들은 속도가 똑같습니다. 120km. 그래서 앞뒤 충돌이 없습니다. 앞뒤 충돌이 없고 같은 속도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차선을 침범하지 않습니다. 1차선만 달리게 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 다른 차선의 차들도 똑같이 같은 속도로, 자기들끼리는 같은 속도로 가기 때문에 충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와 여기는 속도는 다를 수가 있겠죠. 이게 층류 흐름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속도가 점점 빨라지게 되면 난류로 흐르게 됩니다. 난류 흐름. 자, 난류가 시작되면 이런 식으로 조금 불안정해지게 됩니다. 난류는 이 앞과 뒤의 차의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앞뒤에도 충돌을 하고 그리고 차선도 무시합니다. 차선도 무시해서 서로 간의 충돌도 일어납니다. 서로 간의 충돌이 일어나고 그래서 조금 어지럽죠. 불안정하고. 이런 식으로 볼텍스가 일어나고 서로 완전히 섞이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층류 확산 화염에 대해서 알아보죠. 우리가 초에 불을 붙이면 요 밑에 있는 이제 고체가 복사에 의해서 녹게 되죠. 녹아서 액체가 돼서 심지를 타고 올라가죠. 그러면 이게 증발을 통해 가지고 가연성 가스가 나오죠. 자, 이 가연성 가스가 이제
분포를 하는데 이게 속도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조금 전에 본 척류 흐름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척류 흐름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자기 코스를 따라 일정하게 가는 거죠. 자, 일정하게 가는데 이런 가연성 가스들은 일정하게 가지만은 밀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게 됩니다. 산소도 마찬가지 외부에 있는 산소가 이렇게 이제 그 화염면에 오게 되는데 얘들도 밀도가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반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척류 확산화염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골고루 다 분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밀도에 따라 가지고 낮은 쪽으로 계속 흐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척류 확산화염입니다. 가연성 가스의 속도에 따른 화염의 변화입니다. 속도가 가로축은 속도, 세로축은 화염 높이인데 속도가 낮을 때 가연성 가스가 상승하는 속도가 낮을 때는 이런 식으로 척류 확산 화염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촛불하고 똑같죠. 촛불하고 똑같아요.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지면 이런 식으로 해서 척류 확산 화염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제 속도가 조금씩 빨라지게 되면 여기 위쪽이 불안정하게 되죠. 난류가 된다는 거죠. 아래쪽은 척류지만 이런 식으로 속도가 점점 빨라지게 되면 거의 모든 게 이제 화염이 다 난류가 된다는 거죠. 다음은 우리가 화재 현장에서 볼 수 있는 난류 확산 화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이 커지게 되면 단위 시간당 방출하는 에너지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것을 HRR이라고 하는데 HRR이 커지면 가연성 가스가 더욱 빨리 상승하게 됩니다. 이 가연성 가스가 있으면 단위 시간당 방출하는 에너지가 많아지면, 즉 화염이 커지면 HRR이 커지게 되는데 그때 가연성 가스가 상승하는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빨라지면 조금 전에 그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그 난류 확산 화염이 되는데 이게 무질서하게 막 퍼지게 됩니다. 무질서하게 퍼지면 농도가 일정하지 않겠죠. 이쪽은 많이 갈 수도 있고 이쪽에는 가연성 가스가 적게 갈 수도 있고 그러면 많이 가는 쪽에는 산소가 결합을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미연소되어서 바로 올라가겠죠. 미연소되어서 올라가겠죠. 그리고 이쪽에도 산소가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쪽에 있던 가연성 가스들이 상승하는 가연성 가스들이 그냥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척류 확산 화염과 다르게 난류 확산 화염은 이 상승하는 이 가연성 가스, 그러니까 미연소된 열분의 가스죠. 열분의 생성물이 연소가 돼가 연소 생성물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연소를 못하기 때문에 열분의 생성물, 즉 가연성 가스가 그대로 위로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검은 연기가 위로 올라가서 천장 타고 흐를 때 이 부분을 그냥 연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안에는 상당한 가연성 가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적절한 온도가 된다면 이 애들이 불이 붙겠죠.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죠. 화재 플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재 플룸이란 것은 기둥이거든요. 그래서 불기둥, 화염기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눈에 보이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보였다 말다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여기 화염이 있을 때 눈에 계속 보이는 부분은 연속 화염 영역, 그리고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부분은 간헐 화염 영역, 그리고 연기가 올라가는 이 부분을 불영 영역이라고 합니다. 연소 생성물이 이제 방출이 되면 연소 생성물이 연소를 해가지고 위로 방출이 되면 얘들은 뜨겁죠. 주위 공기보다
이 주위 공기보다 온도가 높습니다. 온도가 높으면 이 분자들이 운동 에너지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 팽창을 하게 됩니다. 팽창을 하면 그 부분에는 밀도가 낮아지겠죠. 옆에 부분보다 밀도가 낮아지니까 가벼워져서 부력이 발생합니다. 부력이 발생해서 위로 뜨게 되겠죠. 자, 위로 이런 식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위로. 그런데 옆에서 이제 찬공기가 유입되거나 찬공기가 맞닥뜨리면 온도가 낮아지겠죠. 주위 온도와 같아지는 지점까지 상승을 하게 되겠죠. 우리가 산불 현장에서 보면 연기가 막 위로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서 어느 고도가 되면 얘들이 상승을 하지 못하고 수평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그런 것들이겠죠.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서 보면 얘들이 구역실 화재에서 얘들이 올라가다가 옆에 공기와 온도는 같지는 않지만 더 뜨겁지만은 천장 때문에 더 이상 가지 못하고 천장을 따라 흐르겠죠. 그걸 우리는 실링 제트라 하죠. 화재 플룸의 온도 분포를 보면 가로축은 높이, 세로축은 온도를 나타내고 연소 화염 영역에서는 보면 어때요? 온도가 800도, 거의 800도로 일정하죠. 이 부분은 거의 일정하다. 일정하게 뜨겁다는 거죠. 그 다음에 위로 올라오면 간헐 영역에서는 자, 높이에 따라 어떻게 되죠? 자, 높이에 따라, 이게 높이죠. 높이에 따라 온도가 낮아지죠. 온도가 점점 낮아지겠죠. 그렇죠. 당연하겠죠. 온도가 낮아져서 320도 정도가 되더라. 그리고 위쪽에 이제 불영 영역에서는 계속 낮아지겠죠. 계속 당연하겠죠. 계속 낮아지. 이런 곡선, 이런 분포가, 이런 온도 분포가 됩니다. 연소 생성물 상승 속도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가로축, 높이, 세로축은 속도, 연소 생성물 속도입니다. 연소 생성물이 여기서 계속 발생하죠. 연소를 해가지고 발생해서 위로 올라갑니다. 이 상승을 합니다. 그때 속도를 말하는데 연소 화염 영역에서는 높이의 2분의 1승에 비례합니다. 이런 식으로 높이의 2분의 1승에 비례하고 그리고 간헐 화염 영역에서는 맥시멈이 나오는데 여기서 맥시멈이 나오죠. 속도가 최고 지점이 나오는데 1.9의 Q도트라는 것이 HRR 즉 단위시간당 에너지 방출률입니다. 5분의 1승에 비례합니다. 즉 에너지 방출률에 비례를 한다는 거죠. Z에 무관하다. 여기 높이의 어느 부분에서 발생할지는 모르겠죠. 모르지만은 하여튼 간헐 영역에서 가장 최고의 속도가 나옵니다. 그것도 Q도트에 비례해서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면 참고로 우리가 여기에 물방울을 즉 주스를 한다든지 스프링클러로 물을 뿌릴 때 이 물방울이 이 화원의 화점에 도달을 해야 되죠. 그래 불을 끌 수 있죠. 도달하지 못하면 요 위에서 다 날아가겠죠. 다 날아가서 불을 끄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도달하기 위한 조건이 뭐냐? 물방울이 화원에 도달하기 위한 조건은 물방울의 운동량이 연기 상승하고 있는 연기 운동량보다 커야 됩니다. 자,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입니다. MV. 자, 물의 질량과 물의 속도, 그리고 상승하는 연소 생성물의 가스의 질량과 가스의 상승하는 속도. 죠? 자, 이런 식으로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자, 물방울이 떨어지는 물방울의 속도를 제어하기는 많이 힘듭니다. 왜냐하면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에 물방울의 속도를 높이려면 펌프에서 보내주는 압이 커야 됩니다. 압이 크면 그 물을 이송하는 그런 배관계통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물방울의 속도를 높여준다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의 질량을 높여준다는 거죠. 그러면 물 질량을 크게 하려면 큰 물방울을 주면 되죠. 큰 물방울. 그리고 연기 운동량, 상승하는 연기 운동량을 작게 해야 되겠죠. 그 방법은 자, 상승하는 연기의 속도와 관계가 있습니다. 자, 속도는 조금 전에 단위 시간당 방출하는 에너지의 양과 관련이 있었댔죠. 속도의 맥시멈이 간헐 화염 영역에서 Q도트에 비례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Q도트를 조절을 해주면 되겠죠. 단위 시간당 방출하는 에너지 양을. 자,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Q도트가 크다는 말은 화염이 확산이 많이 됐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확산이 많이 되기 전에 조기에 물을 뿌리면 되겠죠. 그래서 그걸 우리는 조기 반응이라 하죠. 우리가 소방시설 쪽에서 이야기해보면 ESFR이라서 화재 조기 진압용 헤드를 사용을 합니다. 창고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ESFR은 높은 살수밀도와 조기 반응을 합니다. 살수밀도는 물방울이, 큰 물방울을 줘야 살수밀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K팩터가 200 이상을 사용하는데, K팩터라는 것은 헤드의 오리피스 내경에 비례를 합니다. 그래서 내경이 크면 200, 340 이런 식으로 커지겠죠. 가정집에서 사용하는 것은 아파트나 이런 데 사용하는 것은 K팩터가 한 80 정도 되겠죠. 그래서 큰 물방울을 사용을 해서 이 물방울이 이 화점에 도달하게끔 만듭니다. 그리고 조기 반응이라 해서 우리가 RTI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반응 시간 지수라 사용합니다. 이게 이제 반응을 빨리 하면 우리가 조기 반응이라고 하죠. 조기 반응형. 그래서 조기 반응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창고 화재 같은 경우는 불이 붙으면 HRR이 급속도로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조기 반응을 해서 HRR이 커지기 전에 화재를 잡아야 되고, 그리고 살수 밀도를 높여가지고 이제 화원에 도달하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화재 현장에서는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목조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상당히 열이 셉니다. 그리고 화재 확산이 빨리 되기 때문에 HRR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크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40mm라든지 그렇죠. 압이 낮은 걸 압이 낮게 주술을 한다면 이게 화점에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공중에서 분해됩니다, 다. 그래서 화재를 진압하는데 장시간이 걸리겠죠. 그때는 분무보다는 직사주술을 해서 물방울 크기를 크게 하고, 그리고 방수포라든지 그리고 65mm 관창을 사용을 하는 게 효과적이겠죠. 물론 용수가 공급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 화염의 높이, 이 화재 플룸의 높이는 HRR의 5분의 2승과 또 비례하게 됩니다. 그래서 HRR이 자주 나옵니다. 우리가 소방시설에서도 HRR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소방 전술을 위한 화재 역학에서도 HRR이 사실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열 방출률, 단위 시간당 에너지 방출량, HRR 또는 Q도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 방출률, HRR은 화재의 크기를 가늠하는 양적 개념입니다. 실험 결과를 보면 이 의자가 우리 영화관에서 자주 볼 수 있죠. 이 의자를 이제 실질적으로 연소를 시켰을 때 시간과 HRR 곡선을 보면 이 붉은색이 실질적으로 연소를 해서 얻은 데이터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은 피크, HRR이 필요합니다. 보통 많이 쓰이죠. 그래서 한 650kW 정도, 0.6MW
6메가 정도 되죠. 그리고 FDS는 Fire Dynamics Simulator라 해가지고 화재역학적인 시뮬레이션을 통해가 컴퓨터 전산을 통해 가지고 그 계산한 값들이죠. 파란색은 이런 식으로 되고 이런 식으로 또 나오죠. 이게 이제 실질적인 연소 행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죠. 그렇죠.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걸 연소를 다 시킬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의자라든지 이런 걸 시킬 수 있지만은 우리가 구역실 아파트의 거실을 갖다가 지금 HRR을 구하는데 이 거실을 다 태워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FDS 프로그램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가연물별 피크 HRR을 보면 담배가 5와트, 양초, 커피포트, 그 다음에 쓰레기통, 그 다음에 이제 종이 박스입니다. 종이 박스를 2층으로 세로로 쌓았을 때 1.4메가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의자는 맥시멈 2.5메가 정도 나오고. 그리고 이게 좀 의외인 게 종이 박스 에너지 방출률이 많이 크죠. 그죠? 이게 좀 의외인데, 그런데 이제 에너지 방출률은 사실은 HRR은 이 박스를 가로로 쌓느냐, 또 세로로 쌓아두느냐, 공기가 얼마나 유입되느냐, 이 모든 환경에 따라서 많이 변하게 됩니다. 재질에 따라 변하게 되고. 쇼파 같은 경우는 3에서 5메가와트 정도 나오게 됩니다. 승용차 한 대는 5메가, 버스 한 대가 20, 그리고 휘발유 운반 중인 트럭은 200에서 300메가, 상당히 크죠. 그럼 이게 우리 화재 안전 기준에도 나와 있는데, 보면 도로터널의 화재 안전 기준을 보면 설계 화재 강도라는 이제 정의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터널을 만들 때 소화 설비라든지 제한 설비 용량 산정을 위해 적용되는 최대 열 방출률, 이제 킬로와트, 이게 HRR이죠. 이걸 적용시킨다는 거죠. 거기에 보면 이제 제한 설비는 20메가와트를 적용시킵니다. 즉, 그 터널 안에 20메가와트면 버스 한 대죠. 버스 한 대가 연소하고 있을 때 제한 설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그걸 기준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HRR이라는 게 좀 중요한 지표죠. 이것은 승용차를 이제 연소를 시켰을 때 HRR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본 겁니다. 엔진룸에 같은 차입니다. 엔진룸을 발화시키고 하나는 차량 내부를 발화시킵니다. 동일 차량인데 엔진룸 발화시키면 발화 시점이죠. 300초부터 HRR이 쭉 높아지죠. 좁아져서 최고 피크가 2.3메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차량 내부에 발화를 시키면 100초부터 HRR이 급상승하게 됩니다. 그 최고 피크는 3100까지 올라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죠. 이걸 보면 같은 차량인데도 화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HRR이 상당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한 요 정도 되겠죠. 이 정도 되겠을 때는 차량 내부에 발화됐을 때는 벌써 최고 피크 HRR이 지났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연소가 확대됐을 겁니다. 그렇지만 엔진룸 같은 경우는 300초면 우리가 한 요 정도에 도착을 하더라도 HRR이 낮기 때문에 진압하기가 용이하다는 것은 있죠. 이 그래프 HRR만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HRR은 같은 차량이지만은 조건에 따라서 많이 틀릴 수 있다는 겁니다. HRR 곡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파르게 올라가는 거죠. 이게 울트라 패스트인데 보면 시간이 짧은 시간에도 엄청나게 피크가 올라갔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 합성 섬유로 만든 의자 같은 경우는 울트라 패스트, 상당히 빠른
곡선을 나타내죠. 그럼 위험하다는 거겠죠. 다음은 이제 패스트인데, 이런 이제 패스트고, 이제 미디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슬로우, 이런 슬로우 곡선. 이 슬로우 곡선은 조금 덜 위험하겠죠. 보면 다 나무로 만들었지만, 나무 재질, 뭐 합판이냐, 그럼 MDF냐, 뭐 재질과, 그리고 뭐 원목이고, 그리고 이 나무가 이런 식으로 가로로 해서 같이 딱 붙어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세로로 해서 있느냐, 뭐 이런 것들에 따라 많이 달라지죠. 같은 나무래도. 다음은 HRR 곡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곡선은 많이 보셨죠? 이거는 실내 화재, 구역실 화재에서의 화재 성장 곡선입니다. 성장기, 그 다음에 이제 플래시 오버, 그리고 최성기, 감쇄기, 쇠퇴기, 뭐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이게 HRR 곡선입니다. 밑에는 온도 곡선입니다. 온도도 보면 성장기, 플래시 오버, 최성기, 감쇄기. 보면 이 두 그래프가 거의 비슷해요. 그죠? 거의 비슷해서 보통 보면 이 세로곡선을 갖다가 온도라든지 아니면 HRR 이런 식으로 같이 쓰는 경우가 많아요. 비슷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화재 시뮬레이션, 조금 전에 말씀드린 FDS라든지 CFASD 같은 이런 화재 시뮬레이션에서는 곡선을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을 하거든요. 사실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이 부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뭐 울트라 패스트냐, 미디엄이냐, 슬로우냐 이거거든요. 이거에 따라 구획실의 화재 성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그래프를 그려서 활용을 합니다. 이 FDS에서는. 그래서 이 구획실 화재 시 열과 연기의 유동을 해석을 합니다. 이 HRR을 가지고 이걸 해석을 해서 우리가 설계한 소방시설이라든지 피난시설 등이 적정한지를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정하지 않으면 시설을 고친다든지 아니면 피난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다시 설계를 해야 되겠죠.